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5%에서 3.75%가 됐는데요. 우리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FOMC 회의 결과와 환율 문제를 둘러싼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과연 내릴까, 동결할까 궁금했는데 0.25%포인트 금리 인하 결정이 됐는데 회의 결과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주가가 올라가서 이번에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동결이냐 인하냐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이런 시각들이 많았습니다는 증시 자체가 올라가서 다행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 내렸는데요. 오늘 증시에서 굉장히 그 좋은 소식으로 작용했던 게 지금은 이제 증시를 볼 때 선제적 투자니까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사실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였었거든요. 네. 근데 매년 그 이렇게 네 차례 걸쳐서 경제 전망을 할 때 이번이 내년도에 미국 경제에 보면 어떻게 보면 본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됐습니다. 네. 근데 9월의 그 전망에 비해서 성장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내년 전망에서는 9월에 한 1.7%에서 한 2.3%로 비교적 큰 폭으로 이렇게 올랐고요. 보통 성장률이 올라가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요.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은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다 보니까 증시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연준이 인하 결정 후에 가진 성명하고 기자회견에서 내년 금리 전망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그 영어로 forward 가이드라인 네, 향후 그렇습니다. 길잡이를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은 그 내년도에 포워드 가이던스 관련해서 가장 페드 멤버들이 이렇게 이렇게 의향을 나타내는 게 전도표입니다. 전도표 내용으로 보면 내년에 그 금리를 극단적으로 2.5%까지 내려야 된다. 그리고 다른 시각에 있어서는 기준금리가 4%는 돼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그 금리를 한 차례 내리는 거를 이렇게 보면 네. 3.5%에서 3.75%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2.5%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보다 아주 대폭 내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4%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수준보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포워드 가운데에서는 페드 멤버들이 이리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입장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다. 이 문제에서 결론을 비슷하게 내렸기 때문에 예. 증시가 환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왜 이렇게 페드 멤버들 사이에 내년도에 금리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네. 하는 측면은 이번에 그 회의에서도 금리는 좀 내리긴 했지만 사실 금리를 비컷 0.5% 내려야 된다는 마이런 이사, 네. 친 트럼프 인사죠. 네. 이런 반면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했던 시각도 두 표 정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각도에서 보면 내년도에 이렇게 페드 내 인사들이 그 대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내년에 그 중간 선거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재정 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재정에서 인플레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면 통화정책 사이드에서 전도표 시각대로 보면 내년에도 한 차례 더 내리면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가는 보는 시각이 서로 엇갈린다. 두 번째는 페드 멤버들이 설립 이후에 굉장히 친트럼프 인사로 채겨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보편적인 생활을 볼 때는 전문가 시각에서 그런 그 객관적인 경제 지표로 자기의 금리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는 친트럼프 성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의 그 대통령의 또 트럼프 진영에 갖고 있는 금리에 대해서는 의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페드 멤버들이 이렇게 친트럼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내년도에 금리를 보는 시각이 서로 엇갈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달부터 3년 6개월 만에 양적 긴축이 종료되면서 그동안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증가하고 금리도 또 이제 지금 오늘 또 인하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미국 경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까요? 네. 올해 들어서도 이제 미국 경제 이렇게 보면 또 경제를 바탕해서 증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관세 때문에 경제는 어렵다. 이런 쪽이 이제 상반기의 대체적인 모습이죠. 네. 이런 각도에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 입장을 취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펀더멘탈은 안 좋고 그다음에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좋다 하는 측면에서 올해 미국의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지지 않겠느냐. 어떤 요인을 보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관세에 따른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과잉적으로 해석했던 트럼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하반기 들어서 완화되다 보니까 네. 미국 경제에서 보면 증시적 측면에서는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경제 성장률인데요. 올해 1, 4분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6% 역성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2분기 성장률이 3.8%까지 갔고 3분기 성장률은 지금 발표될 시점이지만 예. 셧다운 때문에 지금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3분기 성장률도 3.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측면에서는 증시의 우호죠. 그래서 장애율을 봤은 경제 펀더멘털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금리 내린다. 또 유동성은 지금 단기 유동성 시장이 달러 경색의 현상에서 이건 재정 사이드에서 돈을 좀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의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의 1.7%에서 2.3% 간다면 네. 내년도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맞고 그것이 반영한 것이 오늘 그 3대 지표 중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증시는 빅테크, AI 같은 나스닥 지수가 주가를 올해 이끌었습니다는 오늘 하루 모습 보면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 것이 내년도의 상황을 미리 반영하는 측면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연준 인사 중에 친트럼프 인사들의 숫자가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또 관심이 내년 파월 의장이 퇴임을 하면 후임이 누가 될 거냐. 근데 지금 미국 언론에서 많이 거론하는 인물이 케빈 해시이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케빈 해시 수임 의장으로 선임이 되면 이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물론 의장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네. 사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차기 의장의 의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사실 이번에 발표했던 전도표에서는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이거보다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만만치 않다를 보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집권 일기 때 당시에 그 페드 의장인 제닛 앨런이 상당히 여성이지만 첫 여성 의장이지만 역대 1913년 설립 이래로 가장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번 의장이 되면 두 차례 정도 연임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행입니다. 예. 역대 의장 중에서 A 정도마저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관행으로 보면 장인이 제닛 앨런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을 교체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2019년 물가가 올라가자 트럼프는 금리 내려라. 근데 파월 의장은 막상 인병건제 의안과 다른 게 없이 전통적으로 물가 안정을 중시하는 페드의 관행을 쫓아서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면 집권 이기에는 집권 이기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의 의향이 강합니다.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갈등을 페드 의장과 빚으면 자기 자신의 목적이 달성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번엔 차기 의장이 자기의 입지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차기 의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 경제책상에서 국가경제위원장을 하고 있는 케빈 해셋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 캐비넷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연초에 10명 정도 후보가 거론되는 것이 지금 5명 압축되고 지금 거의 캐비넷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트럼프의 기준금리 1% 인하에 대해서 가장 전향적인 인물이다. 네. 가장 트럼프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미국 경제에서 보면 금리 결정에선 양대 책무 지표, 예를 들어서 물가와 고용 지표를 해서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을 하는데요. 네. 오히려 정치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페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통이고 세계경제 중앙은행에서 위상을 지켰을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예측서들이 내년도에 이 대목이 굉장히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에 1,400원을 넘어섰는데 그다음에 정말 무섭습니다. 계속 고공행진이거든요. 지금 1,47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환율 어떤 수준인가요, 지금? 네. 보통 환율 수준을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최고 환율 대비해서 지금 얼만큼이냐.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적정선이 얼마냐 할 때 외환위기 당시에 아마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거든요. 네. 지금 1,400 이렇게 70원대면 그보다 높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지금 1,350원 정도를 이렇게 파악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 수준보다 100원 이상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이니까 두 가지. 하나는 환율 수준이 높다 보니까 외환위기 터진 상태에서 높으면 그 부정적 시각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죠. 또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유학생이라든가 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환율 수준이 높은 데 대해서는 서로 엇갈리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유학생 이렇게 두신 네, 부모님 네. 같은 경우는 환율 수준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경제 현상이 많이 다르지 않느냐. 단적으로 보면 네, 네. 올해 우리 성장률 3분기에서 비교 좋습니다. 재정 지출에서 쿠폰이라든가 그다음에 환율이 높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을 증대시켜서 우리 경제 성장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주요 20개국 중에서 3위 정도를 기록할 만큼 성장률이 좋습니다. 그럼 성장률이 좋다면 당연히 생각하시기에 환율이 내려가져야 되지 않느냐. 원화 가치가 강세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경상수지도 올해 돈 많이 벌었습니다. 한 800억 달러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 원달러는 내려가지 않느냐. 여기 때 환율이 1,470원 이렇게 가니까 이것도 이상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내부적 요인이 많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뭐냐. 아무리 경상수지가 흑자하더라도 대부분 미국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비해서 구조 변화가 있다 보니까 구조 변화. 이렇게 환율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한 가지만 그렇습니다. 이 1,470원대 가니까 이게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요새 그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노멀은 노멀에 대비해서 이상한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인식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수준이 비정상으로 1,470원이다. 그러면 노멀 수준으로 가야 된다. 그럼 과거 노멀 수준은 1,300원, 1,300원, 1,200원 되지 않느냐. 네. 이런 기대를 형성시킬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조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1,470원대 1,400원은 그게 노멀이다. 그리고 과거에 1,300, 1,200원대가 뉴노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구조 변화를 통해서 지금 자체 1,400원대 환율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수준으로 이렇게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내년부터 또 연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지금 해놓은 상태라서 많이 궁금한 게 그러면 이 1,400억대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네. 환율이라는 것은 대외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대내 요인이 있습니다. 대내 요인에서는 펀더멘탈이 있고 수급 요인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우리 환율 수준이 1,470원에서 내년제 수급상에서 보면 사실 200억 달러 연간으로 대미 투자하면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네. 그건 수급 요인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수급 요인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올해보다는 네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내년에는 더 생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하면 엔화가 강세되죠. 그러면 원엔 동자 측면에서 원화가 절상되는 네, 이런 네. 측면에서 원달러죠. 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위안화 절상 쪽으로 내년도에 환율 정책을 바뀌고 오고 있습니다. 예. 원과 위안화 간의 상관계수가 0.7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가 강세됩니다. 다만 한 가지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네. 미국의 내년 환율 정책은 올해 저환율 정책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일부에서 강달러로 가지 않겠느냐. 이건 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겠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대외적으로 총체적으로 본다면 변수가 있긴 하지만 올해에 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 하는 네. 측면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우리 경제 성장이 올해 1%입니다. 내년에 2%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내적으로 보면 펀더멘탈은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근데 수급상에서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수급상의 가장 큰 문제는 대미 투자보다도 우리 이렇게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얼마큼 투자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울 때는 우리 국민들이 외환위기 당하면 그거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력을 환율에 안정시키는 요 모습에서 우리 이 국내 증시에 대해서 외국 주식에 비해서 이렇게 더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다면 환율은 최악상을 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격의 공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